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김용진 선생님이 저한테 이메일을 요청하신 건 엄청나게 많았는데요. 그걸 제가 다 알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제가 좀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가 이제 전체적인 이제 세계적인 동향이 어떤 거냐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한국 사회 이제 특히나 이제 정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식의 대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연구회니까 연구와 관련해서는 좀 어떤 흐름들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비판적인 말씀을 드리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세계보건기구의 대응과 관련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요. 사실 이제 아마 세미나 중에도 얘기가 여러 번 언급이 됐을 거로 알고 있는데, 건강 불평등 자체가 뭐 아주 새로운 현상은 이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구는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이것이 직접적인 어떤 정책에 관련성 혹은 학술적인 좀 엄밀함 이런 걸 가지고 연구되기 시작한 거는 아마도 이제 영국의 블랙 리포트 이제 80년에 출간이 됐죠. 그래서 블랙 리포트 이후에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제 본격화돼 있는데, 그러고 나서 거의 한 이제 20년 정도를 상당히 많은 연구 성과들이 각국에서 축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영국을 비롯하여 유럽에서 특히 이제 1995년도에 WHO 유럽 지구에서 솔리드 팩트라는 그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대한 유럽 지역을 총괄하는 이제 레포트를 WHO 지구 차원에서 처음 내놓으면서 이 문제에 대한 그런 세계적 차원의 글로벌 차원의 이제 관심들이 고조가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차근차근 모여 나가다가 2005년도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종욱 사무총장이 이제 WHO 사무총장에 취임을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것들을 WHO가 중요한 어젠다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이제 한참 논란들이 있을 때 그동안의 연구 성과 기반들을 해서 그 주변에 이제 참모들과 컨설턴트들이 엄청난 이제 푸시를 해서 이 건강불평등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다뤄야 된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2005년도에 이 사무총장이 된 다음에 스페셜 커미션을 만듭니다. 그래서 커미션 온 소셜 디터미넌트 헬스라고 해서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 안에 이제 당시에 이제 지난 20년 동안 건강 불평등과 관련한 연구를 제일 많이 했던 연구자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책들을 수행했던 주요 국가들의 정치적인 리더들, 그리고 이제 과거의 실패를 경우 삼아서 이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을 다 포함을 시켰어요. 이제 무슨 위원회에 연구자들만 포함시키면 나중에 이게 잘 안 되는 경험들을 이미 해봤었기 때문에 그런 정치 지도자, 그리고 이제 일찍이부터 UN, 그다음에 IMF 이런, 그다음에 이제 UN 국제 월드뱅크 이런 데를 스테이크홀더를 포함시키고 이제 트랜스내셔널한 기업들 일부도 이 논의에, 그리고 시민사회 자체들도 논의에 포함을 시켜서 상당한 정도의 이제 네트워크들을 만들고 거기에서 3년 동안 연구와 토론을 하도록 이제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연구자들은 연구 주제별로 각자 그동안 해왔던 연구 주제별로 이제 9개 영역으로 찢어서 연구에 관련된 것들을 정리를 하고 근거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정치적 리더들이나 시민사회 뭐 이런 사람들을 계속 모여가지고 이 결과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실제에 쓸 수 있을지를 이제 논의를 한 끝에 2008년도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을 했죠. 물론 이 중간에 이종욱 사무총장이 이제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결국 이제 끝을 보지는 못하셨지만 어쨌든 2008년도에 저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보고서가 여태까지 건강불평등과 관련된 논의들을 이제 말하자면 집대성한 보고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목이 굉장히 야심차죠. 클로징 더 갭 이너 제너레이션, 한 세대 안에 불평등을 끝내자, 이런 취지. 근데 이제 이 보고서가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어요. 근데 뭐냐면은 그전에는 WHO에서 보고서를 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말라리아의 뭐 재기환, 그래서 굉장히 테크니컬한 모자 보건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주로 이런 굉장히 테크니컬한 이슈에 테크니컬한 방식으로 기술 지원을 하는 그런 종류의 이제 백서나 보고서들을 많이 냈는데, 사실 이 보고서는 굉장히 좀 성격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 서문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건강을 해치는 경험의 이 불평등한 분포라는 게 어느 면으로 보아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더 이상 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불평등한 걸 우리가 굳이 지속할 이유는 없다. 쭉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결국에는 이 건강 불평등 문제라는 거는 이 톡식 콤비네이션입니다. 이 나쁜 사회 정책과 프로그램, 불공정한 경제적 질서, 나쁜 정치가 모여서 이루어진 어떤 인위적인 결과물이지 결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사회적 불공정이 이 그랜드 스케일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상당히 이제 이전의 행보와는 굉장히 다른 행보였고,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 이 소위 그 이제 한국의 전경련과 유사한 세계 각국에 그런 데가 있지 않겠어요? 그 삼성경제연구소 이런데. 그런 데서 이제 엄청난 이념적 공세를 퍼부었죠. 야, WHO 뭐 하는 거냐. 니네 보건 얘기 안 하고 왜 이런 무슨 경제 질서니 불공정 이런 얘기 왜 하느냐. 굉장히 이데올로기적 색채에 물든 그런 보고서에 맹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맹 비난을 받았지만 이 퍼블릭 커뮤니티 내에서는 엄청난 이제 환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보고서 관련된 세계적인 이벤트들, 특히 이제 영국은 당시에까지도 이제 노동당 정부였었잖아요. 그래서 이 보고서의 출간과 관련된 기념 행사를 영국에서 유치를 해가지고 이 영국의 총리가 나가서 대대적인 환영사를 하는 이제 아주 국제적인 이 이벤트를 개최를 하고 BBC에서 중계를 하고 뭐 전 세계 외부로 생중계를 하는 엄청난 그 이벤트를 벌이면서 이제 세계에 이거를 이제 퍼뜨리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이 보고서의 이제 총괄 권고 세 가지가 이거였었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권고와 지침들이 있었지만 크게 세 가지. 첫 번째가 일상생활의 조건을 개선해라. 두 번째가 권력, 금전, 자원의 불공평한 분포를 개선해라. 이게 사실 WHO 공고가 할 얘기가 아니었던 거죠. 이전까지의 관행에 비추어 보자. 세 번째, 문제를 측정하고 이해하고 영향을 평가해라. 어떤 조치나 정책을 취했으면. 그리고 첫 번째가 이제 일상생활의 조건의 개선인데 크게 5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출발부터의 공정성. 그래서 아동기에 대한 개입과 중재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를 했고, 두 번째로는 지역세, 살고 있는 동네의 환경을 바꿔야 된다. 세 번째로는 이 고용과 노동 환경의 문제.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생애 전 과정에 걸친 사회적 보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 생애 과정마다 필요한 서비스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아동기엔 보육 서비스, 뭐 청장년기에는 직업과 관련된 혹은 실업과 관련된 사회적 보호 장치, 뭐 노령기가 되면 건강보장이라든가 혹은 소득보장, 연금제도 같은 그런 다양한 형태의 생애 전 과정에 걸친 사회적 보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좀 띄어서 보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권고안들을 내놨고,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어떤 틀을 이제 썼냐 하면은, 이런 이제 개념적 틀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건강 불평등이라는 게, 이게 상당히 이제 여러 단계에 걸쳐서 발생을 한다. 아마 이 그림 보셨을 텐데, 사회와 개인이라고 했을 때, 사회적인 어떤 맥락 하에서 불평등이 발생하는 기전은 사회의 불평등한 질서에 의해서 불공정한 어떤 불평등한 사회적인 위치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차별적으로 위험에 폭로가 되고, 또 똑같은 위험에 폭로됐다고 해도 사람들이 가진 취약성의 차이로 인해서 질병과 손상이 다르게 발생하고, 또 똑같은 질병이나 손상에 뭐 입었다고 해도 그것이 나타나는 사회적 결과도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똑같이 뭐 위험 요인에 노출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질병에 걸리거나 혹은 똑같은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똑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순환하는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불평등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각 단계에 개입하는 거다. 아주 근본적인 수준에서는 이 사회적인 불평등이 생기는 그 과정 자체를 소득 불평등이라든지 뭐 노동시장의 불평등 이런 것들을 하나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거를 못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위험된 폭로에서의 차이를 감소시키는 전략, 혹은 그것이 또 여의치 않다면 이미 그 폭로가 된다고 했을 때 취약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 이를테면 우리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어느 날 갑자기 없애지 못하지만 최소한 보호 장구는 같이 제공을 해서 똑같은 최소한 비정규 노동자들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질병에 걸리는 건 막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마지막 단계에서 건강보장제도나 아니면 소득보장제도를 강화를 해서 일로 떨어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이제 다양한 층위에 접근들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이런 모델로
이를테면 이 사회 경제적 정치적 맥락하에서 이런 이제 정책들이 가능할 것이고 그것들에 의해서 개인들이 처하게 되는 사회 경제적 위치가 달라지고 그 사회 경제적 위치 하에서 본인들이 처하게 되는 물질적 환경이나 생활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그것이 결국 이제 건강 불평등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각각의 대응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거고 이제 의료 시스템을 아마도 이 지금에 위치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해서 인터미디에이트 단계의 요인들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델들을 만들어 놓고 그럼 도대체 이런 전략들을 어떻게 가능한 거냐? 이게 도대체 뭐 WHO가 할 수 있는 범위도, 그러니까 보건 분야가 할 수 없는 너머의 범위까지도 많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어떤 제안들을 하고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 근거 기반. 이 희소한 자원 하에서 우리가 건강 불평등, 특히나 이게 정치적 역공이 되게 강한 분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강력한 근거를 만들고 그런 근거에 기반한 정책들, 정말 효과적인 정책들을 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참여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 제도에 참여하게 해서 그들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고 그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 자체를,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뭔가 정책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들이 참여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책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툴로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Health in All Policy라고 해서 HIAP라고 그러는데 모든 정책에 그냥 건강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뭐 어디 건강을 대해서 보고 목적과 뭘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교통정책을 만들면 그것이 미치는 건강 영향, 농업정책을 만들면 그것이 미치는 건강 영향,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정부의 각 부처들이 이 건강이라는 키워드로 혹은 건강이라는 렌즈로 이 정책들을 만들고 할 수 있게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 부문간의 이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한 건강 영향 평가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이제 한국 사회에서 뭐 환경 영향 평가 해서 사실 뭐 하나 많아지고 4대강 환경 영향 평가 다 해가지고 좋다고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실 그런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나라의 정책들을 만들다 뭐 4대강 뭐 내지는 뭐 FTA 뭐 TPP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 건강 영향 평가 해야 되는 거지.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바뀐 정책들이 앞으로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 왜냐하면 건강 영향 평가라는 거는 사후적 평가가 아니라 사전적 평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사실 그런 걸 이제 다 하라는 거죠. 그걸 해서 이제 가져가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이제 비례적 보편주의 원칙들을 적용해야 된다.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례적 보편주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보시면은, 이게 가로축이 연령이고, 이게 빨간색으로 된 게 남성, 파란 점으로 된 게 여성인데, 이게 뭐냐면은, 한국에서 참 나오기 힘든 관계인데, 살인사건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연령 분포입니다. 그래서 그 살인사건을 되게 가해자의 연령 분포인 거죠. 보시면은, 여성은 다 이제 바닥에 깔려서 굉장히 미미하고요. 잘 차이를 알아보기 어렵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월등하게 살인 범죄 많이 저지른다. 근데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연령군 분포를 봤을 때, 이 20대, 30대가 질풍노도의 시기구나. 그래서 이들이 이런 흉악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뭐 대강 설명들을 할 수 있죠. 20대, 30대 남성들이 이제 폭력이 제어되지 않는 방식의 그런 문화적인 수용성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세로축인 거죠. 보시면 위에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이고 밑에는 미국의 시카고 지역이에요. 이 스케일이 30배가 차이가 나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똑같은 20대, 30대 남성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사람의 행태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이 그림만 놓고 봤을 때는 20, 30대 남성이라는 게 뭔가 아주 위험한 집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본다면 이거는 20, 30대 남성의 문제 플러스 시카고라는 뭔가 이 지역에 가진 인구 집단의 속성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왜냐하면 이게 각 연령군에서 다 30배씩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이 문제, 20, 30대 남성을 교육하는 문제 이것만을 떠나서 뭔가 이 지역 자체의 개입이 없이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걸 이제 강력하게 시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동안 건강불평등 문제에서도 어떤 시도들을 해왔냐면은
한국에서 많이 하는 거죠. 취약계층에 대해서 뭘 해주는 거예요. 꼬리를 잘라버리는 거죠. 꼭 건강불평등 문제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동안 공중보건 중재라는 것도 대부분 이런 거죠. 고혈압 문제? 그러면 다 스크리닝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 유형군 차장이요. 그 다음에 자살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하는 거 뭐죠? 막 수백만 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뿌려요. 그래서 여기 또 잘라내요. 근데 이 사람들만 주구장창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봤자 사실은 별 효과가 없어요. 물론 이게 패러독스가 있는 게 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절박한 사람들이고 가장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임팩트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도 세미나 하셨지만 이 퍼퓰레이션 어프로치라는 게 문제가 가장 리스크가 높은 개인들에게서 질병이 생기기는 하지만 그렇게 리스크가 높은 사람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지 않아요. 사실은 위험은 얼마 증가하지 않았지만 쪽수가 많은 경우에 훨씬 더 큰 소셜 임팩트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취해야 되는 접근 전략은 이 고위험군을 어떻게든 잡아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뭐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위험 요인의 총량을 줄여주는 것. 즉, 우리 사회의 위험 요인 전체의 분포를 옮겨주는 그런 이제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불평등 문제도 이 사람들만을 타겟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적 분포, 어니퀄 디스트리뷰션 자체를 옮겨주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비례적 보편주의 원칙인데 아까 이제 초기하실 때 잠깐 말씀하셨지만 치과 임플란트 이거 한다. 그러면 굉장히 보편주의적인 원칙이 그 제도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듣기로는 좋지만 그것이 다 모든 계층에게 똑같은 임팩트를 가져오는 건 아닌 거죠. 정말 유니버설하게 똑같은 정책을 했지만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그 WHO 모델에서 보신 것처럼 똑같은 걸 해도 그 사람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평소에 가진 취약성 때문에 임팩트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는 보편주의적으로 했으니까 이를테면 금연 프로그램, 금연교육 그런 거 그냥 방송에서 중앙에서 때려버리면요. 격차가 점점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내가 모티베이션이 돼 있고 내가 담배를 자발적으로 끊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담배를 끊고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못 끊고 이제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오히려 격차가 확대되는. 그래서 금연 프로그램을 잘했더니 오히려 금연의 불평등이 심화됐다. 이제 이런 되게 좀 어이없는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보편주의, 인구집단 원칙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이제 건강불평등 사업을 통해서 경험을 축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보편주의가 아니라 비례적 보편주의다. 그래서 이를테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힘겹게 이렇게 막 언덕을 막 뭘 밀면서 올라가고 있으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사람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특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언덕도 깎아주고 이 짐의 크기도 줄여주고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추가적인 노력들을 기울여서 실제 그 유니버셜한 정책들이 이렇게 동일한 내지는 추가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노력들을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헬스 인 올 팔리시 같은 경우 이런 거죠. 이게 그냥 막 건강만 강조해서는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이제 사례가 핀란드의 이제 경험이에요. 핀란드의 이제 보건학계에 잘 알려져 있는 노스카렐리아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그게 심혈관 질환 예방 사업을 해서 엄청나게 효과를 거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뭐 역학 교과서 같은 데 많이 나오는 건데 이게 딱 보면 핀란드 되게 추운 나라잖아요. 고기 많이 먹고 야채 뭐 잘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안 먹고 그래서 심장병이 이제 무지하게 많았던 특히 이제 그 노스카렐리아 지역은 핀란드 안에서도 심장병 그 발생률이 제일 높았던 그런 이제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나왔던 게 뭐냐면 식생활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이제 심장병을 줄이려면 식생활을 바꿔야 돼서 야채, 과일 기름도 이제 버터 말고 식물성을 이런 거를 이제 먹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계획을 짠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 당연히 그 다음 생각하면 보건 교육이죠. 근데 교육을 가지고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냐? 동네 슈퍼에 이런 거 팔지 않는데 교육을 한다고 이것들이 효과가 있을까? 돈 있는 사람 혹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뭐 멀리까지 가서 뭐 해외 직접 구매를 통해서 사먹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그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그 노스카렐리아 지역과 이제 거기서 성공을 해서 핀란드 전체에서 어떤 정책들을 했냐면은 이게 보건교육으로 될 일이 아니다. 보건교육은 당연히 하겠지만 여러 가지의 다른 접근들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을 했냐면요. 농림부하고 이제 과학
하는 부처들이 막 노력을 해가지고요. 캐놀라 오일 우리나라에 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거 핀란드에서 개발한 거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버터밖에 없는데 뭐 계속 식물성 오일 먹으라고 누가 뭘 사먹겠지. 팔아야 사먹지. 그래서 캐놀라 오일 그 핀란드의 척박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이걸 이제 개발을 했어요. 자기네가. 그 다음에 이 농림수산부랑 얘기를 해가지고 농림수산부가 아닌 거죠. 이 나라 이름이. 어쨌든 낙농 보조금의 정책을 변경해서 예전에는 고기에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을 장려하는 보조금이었다면 이제는 날씬한 고기에, 그러니까 단위 킬로그램당 지방 함량이 낮은 고기를 생산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변경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복지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죠. 그렇게 변경을 했고, 이것도 진짜 웃긴 건데, 베리앤 베지터블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무슨, 여러 부처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농학, 무슨 에콜로지, 환경부 이런 거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나라도 요즘에 홍준표 보니까 핀란드에서 온 블루베리를 아주 엄청 팔던데 핀란드 전역을 돌면서 핀란드에서 자생할 수 있는 베리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핀란드가 무슨 지중해 나라처럼 뭐 마당에 나갔더니 무슨 올리브 나무가 이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국을 뒤져가지고 그 베리를 찾아내고 그거를 농가에 보급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낙농 농가 중에 이 베리로 전환한 농가들이 꽤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까지 수출을 하겠죠. 홍준표에서 그렇게 팔아대는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그 다음에 식물성 마가린을 직접 국가에서 주도해가지고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볼 때 좋았다는데, 이 식물성 마가린을 직접 개발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이 그게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자연환경 굉장히 척박하고 뭐 낙농산업의 전통도 굉장히 오래된 나라였고 얼마나 저항을 심하게 했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가 중간에 뭐가 생겼냐면은 90년대 초 중반부터 EU 통합이 되게 가속화되잖아요. 근데 발전 단계들이 다 같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핀란드에서는 이미 그 학생들 학교에 급식으로 공급하는 우유도 저지방으로 그렇게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낙농 보조금도 그렇게 이제 다 해놨었잖아요. 근데 EU에 통합이 되면 다 똑같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되니까 사실은 정책이 후퇴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저지방 우유 해야 된다 이러는 게 EU에 안 그런 나라들도 있는데 그럼 그 나라를 제소할 거 아니에요. 니네 우리 차별한다 이런 거 FTA랑 비슷하게.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복지부 장관과 고위 정치권들이 EU를 방문해가지고 엄청난 로비를 하고 뭐 자신들이 그동안 뭘 해서 이런 걸 해가지고 그걸 다 발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해갈 수 있게끔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어떤 결과들이 벌어졌냐 하면은 72년에 빵에다가 버터를 발라먹는 사람은 90%였대요. 근데 2009년이 되면 그런 사람이 5%로 줄어든 거예요. 마가린을 발라먹는. 근데 90%는 상상도 할 수 없는. 70년대 식물성 오일을 쓰는 사람이 0%예요. 왜냐면 없었으니까 이 나라에. 우리가 먼저 식용유가 없었기 때문에 0%였는데 2009년도가 되면은 식물성 오일을 쓰는 사람이 50%로 늘어나고 심혈관 질환이 80%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보건교육 한다고 이렇게 됐겠어요? 보건교육 당연히 해야 되지만 뭘 팔고 뭘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싼 값으로 뭘 할 수 있게끔 해줘야 이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이제 한게 굉장히 이제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 노동당 정부가 집권한 다음에 이제 어떤 식의 정책들을 펼쳤냐면은 사실 이게 막 잘 되진 않았어요. 이게 영국이 우리나라에 뭐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소개가 잘 되는데 아직 그렇게 잘 되진 않아요. 영국도. 보면 뭐냐면은 그래도 어쨌든 이 가버넌스 체계 자체를 내셔널 레벨, 리저널 레벨, 로컬 레벨을 해가지고요. 퍼블릭 서비스 어그리먼트라는 정부 부처들 사이에 계약을 맺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부처들 사이의 계약이라기보다는 돈을 주고 있는 그 트레저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기재부.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교육부예요. 그럼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을 하도록 뭘 해서 건강불평등을 완화하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걸 하겠다. 기재부에 돈을 신청해요. 그래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뭐를 얼만큼 하겠다. 그런 시스템화에서 모든 정부 부처들이 이 건강불평등과 관련된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자기 부처에 맞는 건강불평등 완화 전략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헬스 이니퀄리티 유닛이 여기 있는데 여기 보시면 위에 넘버 10 다우닝 스트리트, 이거 총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총리실을 산하에 두고 이 정책들을 총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복지부 혼자 뭘 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이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내셔널 레벨뿐이 아니라 이제 로컬 레벨에까지 이런 것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물론 이렇게 했지만
그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뭐냐면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영국이 건강 불평등 뭐 보건의료 서비스 이런 거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나라의 전반적인 폴리시가 엄청나게 신자유주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이제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만큼 이게 잘 되지는 않았다라는 게 이제 나중에 평가에서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노력들을 해왔고, 그래서 이제 WHO의 이런 그 활동들이 그 이후 2008년도 저 보고서를 낸 다음에 지속적으로 그것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한 30년 정도 이게 한 제너레이션 안에 부품이 없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0년짜리 로드맵을 그려놓고 거기에 따라 차근차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보건기구 총회가 있잖아요. 월드 헬스 어셈블리라고 해서 거기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거는 각 나라들이 앞으로 이와 관련된 무언가를 하겠다는 걸 다 약속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도 가서 사인을 하고 왔겠죠. 한마디도 말은 없지만 하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올해죠. 아직은 올해 이제 브라질 이후에 모여가지고 이걸 또 했고 이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해 나가는 거를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에 가서 소셜 디터미넌트 헬스에 들어가면 그동안 해왔던 거, 논의됐던 문서들, 뭐 교육자료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각 나라들, 특히 이제 뭐 영국 같은 나라는 곧바로 이어가지고 각 나라별로 이제 후속 조치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잉글랜드도 그렇고 다른 나라 막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 마이클 마못 교수가 아까 그 커미션의 위원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2010년도에 잉글랜드에서 마못 리뷰라는 그동안 영국에서 특히 이제 왜냐면 이게 그 헬스와 관련된 게 UK가 아니라 이제 각 저기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이게 다 찢어져서 이제 관할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잉글랜드가 해왔던 건강불평등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안 됐으면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한 총괄 평가를 이제 만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총괄 평가에 근거해서 앞으로 잉글랜드는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틀을 내놨는데 거기 틀에 있는 내용들이 아까 그 WHO 내용이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프레임에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사업들 보시면 아까 5개 사업 있었잖아요. 그거랑 이제 여기 예방 하나만 뭐 더 들어가고 빼놓고는 이렇게 정책 목표들 해놓고 모든 정책 효과적인 근거 기반 아까 이제 WHO 얘기한 걸 그대로 자국에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국가 그다음에 지방 정부, 뭐 자치 정부 내에서도 이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이제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 한국은 참 진짜 예전에는 그리고 세계에서 뭐 한다 그러면 이게 좀 글로벌 무슨 국제적 트렌드 그러면 이게 듣는 신인이라도 했는데 요즘은 이런 거 잘못되고 그런 것도 안 듣는 게 더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엠네스티가 뭐라 그래도 뭐라 꿈쩍도 안 하잖아요. 뭐 아이에로가 뭐라고 광고를 하든 뭘 하든 다들 뭐 그냥 개야 지져라 이러는 게 이제 트렌드인 것 같은데 이제 그 화이트헤드 교수가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각 나라에서 건강불평등 문제에 대처하는 액션 스펙트럼.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메저먼트, 연구를 통해서 건강불평등이 확인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 문제를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자각들이 생기고 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회적 우려가 증폭이 되거나, 혹은 아예 여기서 이제 디나이얼 하거나, 그래서 이제 사회적 관심이 제기가 되면, 뭘 해야 되겠다. 이게 뭐 되겠어? 그리고 멘탈 블락. 이제 그렇게 해서 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컴프레hen시브하게 정책까지 이어진 그런 이제 나라들이 있는데, 이게 나온 게 98년도에 이제 이 그림이 처음 소개가 됐어요. 그때 저희가 막 처음에 2000년대 초반에 세미나 할 때는 이제 한국을 빨리 이렇게 가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10년에 여기 계속 여기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지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어디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논문에도 썼던 내용인데 뭐냐면은 한국 사회에서 단순한 뭐 이빨린 소리던 뭐 암묵적이지만 뭐 실질적인 정책이든 간에 범정부 차원에서 이 건강불평등과 관련해서 뭘 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할 리가 없겠죠. 뭐 시도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뭐 아까 그런 뭐 건강 불평등은 관두고요. 건강을 주요 의제로 전략을 세우거나 부처들 사이에 뭐 협력 이런 걸 차치하더라도 심지어 보건복지부 안에서조차 이 건강 불평등을 이렇게 하는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우리가 새국민 건강증진 종합 계획에 그나마 건강 형평성과 관련된 목표가 이제 포함이 된 게 지난 10년 동안 한 것 중에 제일 그나마 정부가 잘한 거다. 이렇게 실제로 내용은 없지만 그나마 이거를 목표 한 줄이라도 포함시켜준 게 어찌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그 이제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쓸 때 가장 최근 버전인 2011년 보건복지 100세 보면은 이제 그 해에 당해연대 보건복지부가 했던 정책 비전, 사업, 정책들이 쫙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죠. 거기에 보면은 건강 불평등, 형평성, 건강권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첫 페이지에 성장 견인, 보건산업 육성 이런 얘기들이 사실 이거 복지부가 어느 나라의 보건부의 문서에 이런 게 나오는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심지어 미국에서도 보건부 문서에 뭐 경제성장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게 사업 목록을 보면은 사회안전망이라는 이름 하에 빈곤층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뭐 급여제도라고. 그거 빼놓으면은 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건강이나 뭐 건강 결정 요인보다는 이 보건의료 정책, 질병 정책이 이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실제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정책 자료실에서 키워드를 불평등, 형평이라고 하면 한 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복지부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은요, 이게 건강증진 종합계획은 헬스피플 2010,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가고 있는 헬스피플 2020이고요. 그 보고서에 보면은 그게 이제 2011년인가가 이제 출간이 됐어요. 말하자면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800페이지짜리 문서가 출간이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그 WHO 보고서가 2008년에 출간이 됐고 가서 무슨 월드 헬스 어셈블리가 사인도 하고 왔잖아요. 근데 이 보고서 전부 800페이지의 그 계획서 전체에 거쳐서 그 문헌이 참고 문헌으로 언급된 게 딱 한 번 있어요. 그것도 건강영양평가 관련해가지고 뭘 소개하는 자리에 딱 한 번 있고 정말 단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는. 그리고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이제 그 헬스피플 2020의 프레임인데 뭐냐면요. 사업 분야, 건강생활 실천, 예방중심 질병관리, 안전환경보건, 인구집단별 건강관리해서 이거 세 개가 건강수명의 연장과 관련이 있고요. 건강형평성 제고는 인구집단별 관리예요. 지금 이거 뭐냐면요. 왜 그런 거 있지? 이주 여성, 그 다음에 의료급여, 뭐 빈곤층, 그 다음에 무슨 뭐 노인들 일부, 빈곤층 노인. 그러니까 결국에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WHO의 프레임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마치 그 우리가 계속 이제 비판을 했던 이 하이리스크 어프로치의 전형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마치 건강 불평등과 관련된 거를 우리가 이 총괄 목표에 두 개밖에 없는 총괄 목표 중에 건강 형평성을 얻기 때문에 마치 정부가 이 형평성 관련해서 뭘 하고 있는 것처럼 복지부에서.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봤던 토론회에서는 복지부 담당자가 그 건강 불평등과 관련된 토론회 담당자가 나왔는데 원격으로 TF 팀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라고 소개를 해서 아이고 정말 미치겠다. 정말 진짜 뻔뻔하게 이거 말할 수가 없구나. 그런 이제 얘기들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조금 나은 게 지방 정부들은 그래도 조금씩 대응을 하고 있다. 뭐 그나마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 박원순 시장이 바뀌고 나서 이제 건강서울 36.5라고 마스터 플랜을 내어놓으면서 건강수명을 늘리고 건강격차를 줄이겠다. 그래서 자치구가 사망률을 줄이겠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처음으로 이제 내놓은 거죠. 근데 가장 최근에 정말 한국적 상황이 굉장히 이제 코믹한 건데 경남도에서도 이런 굉장히 유사한 플랜을 내놨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그 언론사에서 전화가 와서 이제 그거를 논평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었는데 그 연락이 온 이유는 이제 좀 너무나 코믹하게
건강 새마을 사업을 한다고 이제 거기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지 봐달라고. 그래서 이제 진짜 웃긴다 이러고 열어봤는데 내용은 서울시와 거의 유사해요. 물론 사업에 이제 경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건강불평등 사업이라고 이제 좀 그냥 이렇게 포장을 해서 했다는 문제점은 있지만 최소한 문제 진단과 접근 방식과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굉장히 괜찮은데 이름은 건강새마을이고 그 지역을 몇 개로 범주화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근면마을, 자조마을, 성서마을.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빵 터지네. 창조마을이 있는 거야. 정말 이거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하여간 이제 근데 어쨌든 그래서 뭐 이름을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한이 다행이라고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굉장히 좀 뭐라 말하기 어려운 어쨌든 그렇게 지방자치 단체들 차원에서는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산시 윤재호 선생님 뭐 부산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부산시를 이렇게 막 이렇게 푸시를 해가지고 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데 사망률은 거의 바닥, 그러니까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고 특히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굉장히 압도적이고 또 부평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는 뭐 다 새누리당이에요. 그래서 뭐 안 합니다. 그래서 한 3년 전에 저희가 같이 프로젝트를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는데 심지어 이제 마지막 결과 보고회 때 제가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그 전날 밤에 국장이 뭐 자료를 빼달라고 막 이런 전화를 하는 진짜 어이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만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특히 이제 그 박원순시장 바뀌고 나서 지방정부에 대해 사실 그전에는 별로 생각을 안 해보고 있다가 지방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다시 해봤는데 이 지방정부가 과연 뭘 기대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제 특히나 한국사회 같은 경우에 일일생활권에다가 중앙정부가 워낙 이제 다 가지고 있으니까 서울시가 뭘 독자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런던의 경험들을 제가 이제 좀 공부들을 하게 되면서 그렇지만도 않을 수 있겠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런던 사람들 똑같이 생각한 거야. 런던시가 뭘 할 수 있겠어. 근데 거기에 그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만약에 시청이나 구청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일단 여름이면 아마 전염병이 하루 이틀 만에 창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을지도 모르는 청소가 안 되고 기본적인 하수 처리가 안 되고 겨울 같으면 제설 작업이 안 되고 뭐 아이들 지금 보육 지원금이라든지 뭐 유치원, 놀이방 뭐 이런 데 가는 거 그다음에 뭐 저소득층에 대한 여러 가지 바우처 프로그램 이런 온갖 가지 것들이 사실은 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말하자면 손달이잖아요. 일선의 최말단의 일선의 이제 행정 인력들, 서비스 인력들인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면 대혼란이 이제 초래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보건 사업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들을 지방 정부들이 하고 있다. 근데 지방 정부가 가지는 역할들이 상당히 많다. 뭐냐면은 보건 서비스나 사회 서비스의 직접적인 공급자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게 만족스럽진 않지만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플래닝의 역할들을 직접 하고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집행을 하고 규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선도적 위치, 말하자면 리더십이 있는 고용주예요. 그래서 서울시가 어떤 이 노동환경을 만드느냐가 서울시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안전보건이나 건강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들이 다른 데로 파급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구매자, 이제 위탁자인 거죠. 그래서 뭐 불공정한 노동 관행을 하고 있는 기업의 물건을 사지 않겠다. 뭐 성차별을 자행하는 기업들의 물건들은 우리가 뭐 조달 사업을 쓰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건의료 그 노조와 이제 병원 연합회가 이제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이 화학적인 유해물질들을 우리가 구매하지 않겠다. 그러면 굉장히 사실은 그 엄청난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특정한 유해형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의료 관련 제품들을 쓰지 않기로 딱 결의를 해버리면
뭐 전자제품과 관련해서 뭐 리사이클링과 관련한 것들을 결의를 해버리면 그들이 엄청난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소비시장이랑 생산 체계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정치적인 리더죠. 서울시가 어쨌든 이 서울 안에서 여러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이 민간 대 민간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서비스를 얼마나 제공하고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금연사가 얼마나 잘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다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건강에 영향, 특히 건강 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를 자치정부 스스로도 자각을 해야 되고 시민들도 자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영국 런던 사례를 보면요, 아까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5가지 있었죠. 그래서 마모트 리뷰가 그 잉글랜드 지역을 해서 이렇게 권고를 했죠. 그럼 다시 이거를 런던시에서 똑같이 방식으로 진단을 하고 지역에 맞는 내용은 똑같아요. 다만 이제 사업 프로그램들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 지역에는 무슨 단체가 있고 혹은 무슨 자원이 있고 혹은 우리 지역에 특별한 문제는 뭐가 있으니까 사업의 방식들을 뭐 바꾼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식의 굉장히 일관된 전략들을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사실 이렇게 되게 좋은데, 예를 들면, 이거 다 끊어지고 서울시만 이게 뚝 떨어져가지고, 사실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예요. 뭐, 세계보건기구, 뭐, 대한민국, 서울시, 이렇게 좀 나와주면 좋겠는데, 이 연계가 없이 그냥 각자 알아서 가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런던도 이거 뭐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조금 백그라운드를 보자면 영국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지방정부들의 역할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게 존 스노우의 콜레라 사례가 이제 보여주듯이 지방정부가 가진 이 퍼블릭 헬스와 관련된 영향력이 상당히 컸는데, 문제는 뭐냐면 NHS 체계가 자리를 잡고 강화가 되면서 NHS의 공중보건 기능까지 많이 넘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NHS는 치료 중심의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우선순위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공중보건 역량들이 오히려 취약해진 그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 1999년에 런던 광역시에 이제 조례가 선정이 되면서 런던시의 역할에 대한 권한들이 재규정이 됐을 때 공중보건에 관련된 것들을 NHS가 아니라 런던 광역시가 훨씬 더 권한을 크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2007년도 이 조례가 개정이 될 때 건강절에 건강불평등이라는 조항이 아니라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 4년마다 이 한국에서 그 지자체가 지역보건으로 계획 세우듯이 건강불평등 전략과 관련된 그 전략 보고서와 추진 계획을 제출을 해야 되고, 매년 이 서밋을 개최를 해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것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라고 뭐 그렇게 갑자기 잘 되고 이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아까 뭐 세계적인 흐름, 그다음 이제 국내 상황을 말씀드렸다면은 세 번째로는 건강 불평등과 관련된 연구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건강 불평등을 연구하는 분야가 뭐 여러 학문 분야에서 사실 하고 있는데, 이제 통칭해서 뭐 흔히 이제 사회역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회역학 교과서가 이제 처음 출간된 게 2000년, 소셜 에피데미올로지라는 이름으로 출간된 게 2000년인데, 지금 벌써 한 이제 13, 14년이 지났고요. 뭐, 나름 이제 정립된 학문 분야라고 할 만큼, 특히나 이제 뭐 미국과 유럽과 심지어 한국에서도 사회역학이라는 과목이 대학원에 이제 개설된 학교들이 이제 적지 않을 만큼 정립된 학문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건강불평등이나 내지는 현황을 기술하는 거에 이제 연구들이 아직도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초기 단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분포를 기술하고 위험 요인들을 이렇게 막 늘어놓는 것이 그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중재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를테면 무슨 저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서 뭐 건강수준이 이렇게 나쁘다. 뭐 빈곤층이 뭐 안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담배를 뭐 훨씬 많이 피운다. 그럼 그 다음에 도대체 뭐냐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해야
그러니까 왜, 어떻게라는 것에 대한 질문들을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충분하게 답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터벤션 스터디가 이제 왜 어떻게라는 질문이 없다 보니까 인터벤션 스터디를 제대로 설계하지 못했고 이제 그런 사업들을 이제 평가하지 못하는. 그리고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인터벤션을 한다 그러면 아주 컨벤셔널한 임상시험에 딱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건강불평등 문제, 특히 이제 사회적 결정요인이라는 게 임상시험적 방식으로는 사실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랜덤 알로케이션을 해서 무작위 할당을 해서 뭐 대상자들이 모르게 블라인드 맹관법을 써가지고 이쪽에다가 그건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그게 실험이 실패했다라는 게 아니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소셜 인터벤션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A를 계획했다고 해서 지역사회에 가서 사업을 했더니 A가 나오는 게 아니라 C가 나왔어요. 그러면 야, 그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래. 그 사람들이 내가 준 프로토콜을 제대로 안 따라서 그래. 근데 안 따르는 게 정상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역사회에 수많은 돌발 사건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인터벤션을 고려하지 않거나 혹은 인터벤션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RCT 같이 뭘 어떻게 잘 설계를 해가지고 대조금 만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너무 협소한 기존의 틀에 갇혀있는 거다. 이제 이런 비판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신랄한 비판들도 있죠. 뭐냐면은 미국의 빈곤지식 산업이라는 이제 그런 우리가 비판적 용어들인데 뭐냐면은 미국에서 빈곤층에 대한 연구는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 빈곤의 근간이 뭐고 왜 빈곤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가 혹은 빈곤을 왜 헤어나지 못하는가에 대한 구조적인 요인, 미국의 노동시장 정책, 조세 정책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들이 빈곤층 개인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들을 합니다. 이를테면 전형적인 흑인 싱글맘 찾아가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빈곤하게 되느냐? 결혼을 안 해. 혹은 남편이랑 이혼하고 나서 아이를 돌보느라고 제대로 된 직장을 갖지 못해. 그리고 하다 보니까 좌절감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는 그런 의욕이 없어. 그런 연구들을 수백 편을, 수천 수만 편을 이제 양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좌절감에 빠지는가, 이 사람들의 내적인 무엇은 무엇인가, 이 사람 흑인들의 문화는 무엇인가, 이런 수만 편의 연구를 해서 나온 결과는 뭐냐면은 템프 프로그램이에요. 급여를 한정시켜서 6개월 이상, 6개월 내에 그 일자리를 새로 구하지 않으면 급여를 중단시키겠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그런 연구의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노동 의욕이 없다, 근로 의욕이 없다. 계속 돈 주니까 그 돈 가지고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게 이 사람들의 일상이다. 이게 연구 결론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지에 대한 연구를 사실 안 했던 거죠. 말하자면 빈곤 지식 자체가 엄청난 연구자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똑같은 연구들을 연구비 받아가서 엄청나게 재생산을 해내고 그런 연구들이 실제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엉뚱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 그러면서 이제 연구자들 뭐라고 비판하냐면 우리 건강불평등도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계속 불평등하다, 저소득 담배 더 많이 피운다 이런 얘기만 했지 이 사람들을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 부조적인 요인이 뭘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조금 더 프로블럼 오리엔티드 된 문제들을 솔루션 베이스 된 그런 이제 리서치를 이제 해야 될 필요성들. 그래서 이제 이 디스크립션에서 벗어나서 문제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불평등이 심하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차이가 이렇게 크다. 이런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미국에서 그 한부모 가정에 빈곤한 어린이에 대한 연구를 해요. 그러면 전형적으로 그동안 뭘 비교하냐면은 미국의 한부모가 아닌 그런 양부모가 다 있는 가정에 대한 연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부모가 없는 거지. 그래서 결혼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 싱글 마음 사면 안 되겠다. 이런 결혼 정책들을 막 배우는 이런 게 아니라 이를테면 비교를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미국의 가난한 싱글맘의 자녀들에 대한 문제를 연구한다면 핀란드, 스웨덴의 싱글맘의 자녀들을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똑같은 싱글맘인데 왜 얘네들은 하나도 어렵지 않게 살아가느냐. 이를테면 그 스웨덴이나 유럽에서 나오는 연구 결과 같은 거 황당한데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거 있잖아요.
한부모 가정이 양부모 가정에 비해서 아이들의 정서 상태나 뭐 다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도 보면 차이가 없게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뭐 양부모가 있으면 좋겠지만 한부모랑 살아간다고 뭐 그게 그렇게 아주 걔네들이 힘들 만한 그런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비교 대상으로 삼는 카운터팩추얼 컨디션을 굳이 미국에서 잘 사는 집 애들을 보는 게 아니라 똑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나라 애들을 본다면 오히려 사회 정책을 바꾸는데, 이를테면 아까 우리가 잉글랜드, 웨일즈, 시카고사를 비교했을 때 뭐 시카고에 있는 20대와 뭐 40대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시카고와 잉글랜드, 웨일즈를 비교를 해서 이 두 곳의 차이를 만드는 원인들을 찾는 그런 방식의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단순히 통계적 검정해놓고서는 뭔지는 모르지만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차이가 나는 원인, 이를테면 빈곤층의 흡연율이 더 높다라면 왜 흡연율이 높은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들, 그 다음에 이들이 금연을 하게 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뭐 담배 회사에 타겟팅된 그런 마케팅 때문은 아닌지, 혹은 금연 패치의 접근성 문제 때문인지, 이런 그 중간에 메커니즘과 패스에 관련된 왜 어떻게에 대한 연구들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고, 특히나 이 우리가 다루는 대상이 사람과 이 사회적 세계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통상적인 그동안의 통계적인 기법이나 이것만으로는 해석해낼 수 없는 이 사람의 자유의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내가 가이드라인을 줘서 이거를 보건교육 받고 이렇게 실천하라고 해도 내가 안 하면 그만 휴먼 에이전시라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복잡성을 인정해야 된다. 이게 내 가이드라인, 내 프로토콜을 안 따랐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실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사업들을 기획하고 평가를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새로운 뭐 비판적 실증론이라는 그런 이론적 접근들을 통해서 뭐 사업들을 구상해야 된다. 이런 이제 제안들을 하고, 중요한 거는 인과성을 설명하고 사업들을 구상하는데 이 메커니즘에 더 많은 관심들을 기울여야 된다고 이제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논의를 정리하자면 건강불평등 문제라는 게 취약계층에게만 뭘 해주는 그런 선발적 프로그램 혹은 이 접근성,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건강과 사회정의라는 렌즈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건강한 공공정책, 그러니까 보건정책이 아니라 건강한 헬스 폴리시가 아니라 헬시 퍼블릭 팔러시를 이제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이게 거버넌스와 사회적 통제체계가, 민주적 통제체계가 없으면 사실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결국에는 민주주의의 문제가 이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중요한 관건이다. 그리고 이제 연구와 관련해서라면은 이제 한국사회 맥락과 관련된 연구, 그 다음에 이제 베스트바이 정책, 소위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한국사회 맥락에 맞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이제 평가 연구들이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저를 비롯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그동안 이제 한 10년 넘게 해보니까 이제 다들 야 이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스스로들도 다 하고 있어서, 최근에 뭐 서울시 사업을 통해서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혹은 꼭 사업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관찰 자료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을 이제 방법론들을 좀 써가지고 실제 이런 것들이 어떤 효과나 임팩트가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뭐 한술에 배부르진 않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여기 연구회 선생님들도 이제 지금까지 사실은 불평등을 진단하고 측정하는 것도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도 계속 가야 되겠지만 조금 더 어떤 정책,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앞으로 충분히 좀 진행을 시켜주시고 뭐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다면 뭐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 발표 이걸로 마칠게요.